3000년도 더 된 뼈 하나를 상상해 봅시다. 거북의 뱃딱지 혹은 소의 어깨뼈, 그 위에 누군가 구멍을 뚫고 불로 지집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뼈에 균열이 갑니다. 그 균열의 모양을 보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한자 전복자가 태어난 순간입니다. 뼈가 딱 갈라지는 모양, 그 자체가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이 갑골점이 언제 시작되었느냐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신에게 묻는 방식이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철학으로 자라났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 무수한 목숨이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뼈에서 시작해 철학에 이르는 3000년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상나라의 갑골점.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갑자기 시작된 것일까요? 어느 한 종족의 발명품일까요? 둘째, 같은 시기 고조선과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복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기법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셋째, 주나라는 왜 신에게 직접 묻는 것을 멈추고 왕이 하늘을 대리하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주역은 어떻게 쓰이게 되었을까요? 넷째, 인신공양은 정말 어느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저물어져 갔을까요? 다섯째, 그 오래된 질문의 형식은 지금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한 걸음씩 함께 내려가 봅시다. 흔히 알려진 이야기부터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갑골문이라 부르는 문자는 상나라 후기 대략 기원전 1300년에서 1046년 사이 273년 동안 언어라는 도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왕이 국가의 중대사를 물을 때 거북의 뱃딱지나 소의 어깨뼈에 새긴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갑골문이 인류 최초의 전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뼈로 점을 치는 행위 자체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거북 뱃딱지나 짐승뼈를 사용한 전복은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자를 새긴 것이 상나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상나라가 발명한 것은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점친 결과를 문자로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산동성 창러현에서 소어깨뼈와 사슴, 코끼리뼈에 새겨진 수백 개의 도안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 표기로는 창러 또는 창락으로 모두 쓰이는데 이 대본에서는 창러로 통일하겠습니다. 산둥대 고고미술학연구소의 한 학자는 이를 창러 골강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갑골문보다 약 700년에서 1200년가량 앞선 신석기 롱산 문화 시기의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말로 용산 문화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창러 골강문은 국내 일부 유사 역사학 진영에서 동이족이 한자를 창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골강문의 발견 지역과 이른바 동이족의
거주 범위 그리고 한반도의 고고학적 출토 영상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는 각골문이나 이와 유사한 골강문이 단 한 점도 출토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창러 골강문의 진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재가 검증된 학술 논의와 민족주의적으로 확대 해석된 주장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흥미롭지만 그것이 특정한 민족 서사로 곧장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구분을 유지하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핵심 질문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나라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대규모의 인신공양입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상나라에서 갑자기 시작되었을까요? 고고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나라 이전 하나라로 추정되는 얼리터우 문화, 기원전 1900년에서 1500년경에 있었던 문화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도 인신공양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전면적인 순장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특히 청동기를 제작하던 구역에서 인신공양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좋은 품질의 금속을 얻기 위해 장인들이 종교의식에 매달렸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신공양은 상나라가 발명한 잔혹함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 동아시아 여러 문명이 공유했던 제2문화의 한 갈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촨성에서 발견된 삼성태 유적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후 혹은 그 이전부터 이어진 고촉국의 문화입니다. 한때 중국 학계에서는 이 지역을 오랑캐의 소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유물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지팡이, 독특한 청동 가면, 새 모양의 조각들, 중원의 예술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권력자는 구정이 아니라 금지팡이로 상징되었고 제사의 형식도 독자적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는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간 단일한 제2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각자 발전된 화려하고 다양한 제2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상나라의 각골점은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였고 다만 문자로 기록되었기에 가장 잘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봅니다. 여기서도 뼈로 점을 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소를 잡아 그 발굽을 보고 기륭을 점쳤다는 것입니다.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제점, 소 발굽으로 치는 점입니다. 같은 책의 다른 기록, 위락에는 고구려에도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제 이 우제점을 뒷받침하는 유물, 복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골이란 점을 치기 위해 사용한 짐승의 뼈를 가리킵니다. 대개 소나 사슴, 돼지의 어깨뼈나 견갑골이 쓰였습니다. 그 방식은 상나라의 갑골점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뼈를 다듬어 얇게 만들고 표면에 홈을 파거나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불에 지져 갈라지는 균열의 방향과 형태를 잃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나라의 갑골에는 이 과정의 결과가 문자로 새겨졌지만 한반도의 복골에는 대개 문자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균열의 흔적, 지진 자리, 다듬은 흔적만이 뼈 자체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골이 무엇을 물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물음의 형식은 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창원의 성산배총에서는 여러 층에 걸쳐 복골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배총은 자연층에 따라 여러 시기로 구분되는데 그중 한 시기의 지층에는 토제 구곡과 함께 복골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창원의 웅천배총에서도 6점의 복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적들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 후 3세기 후반까지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즉 원삼국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의 한반도 남부에는 크고 작은 배총 유적들이 해안과 강가를 따라 흩어져 있었고 그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복골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우제점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시기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된 생활문화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제점은 부여나 고구려 같은 북방의 국가만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사만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퍼져있던 문화였습니다. 고조선에서 시작해 부여, 고구려를 거쳐 한반도 끝까지 뼈로 신의 뜻을 묻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우제점의 기법이 시간이 흐르며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 배총 유적들을 살펴보면 초기 층위의 복골보다 후대 층위의 복골에서 더 정교한 처리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첫째, 뼈를 다듬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뼈의 표면을 거칠게 다듬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매끄럽게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둘째, 지지는 자리의 배치입니다. 균열을 더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지지는 위치와 혼파는 자리가 점차 규칙적인 패턴을 갖추어 갑니다. 셋째, 사용된 뼈의 종류입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짐승의 뼈가 두루 사용되었지만 점차 특정 부위, 특정 짐승의 뼈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상나라가 갑골에 문자를 더해 기록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고조선과 한반도의 우제점은 기법의 정교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제점을 동이족 고유의 풍습이라 단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민족 계보로 단순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 여러 집단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서로 다른 그리고 서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복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나라만이 아니라 고조선과 한반도 역시 독자적인 전복 세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세계도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봅시다. 상나라의 왕은 최고신 제와 직접 소통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전쟁, 날씨, 수학, 질병 모든 것을 왕이 점을 쳐서 신에게 묻고 그 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은 제사 곧 정치인사회, 재정일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046년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주나라의 건국자들 앞에 놓인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될 명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주나라의 답이 천명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특정한 한 가문에 영원히 속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력을 갖춘 자에게 통치권을 허락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가져온 변화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나라의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신의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왕, 즉 천자는 다릅니다. 그는
백성의 뜻을 살피고 덕치를 베풀어야 하는 존재로 제정이 됩니다. 만약 하늘의 뜻이 도덕과 무관하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면 주나라 역시 언젠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한 하늘은 우리 편이다. 이것은 종교적 선언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교한 정치적인 설계였습니다. 이 천명사상 시대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나라가 건국되기 전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 시절의 일입니다. 훗날 주나라의 문왕이 되는 희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쪽 제후들의 우두머리 서백이라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망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 주왕이 그를 유리라는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전승에 따르면 희창은 이 감옥에서 7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랜 유폐의 시간 동안 그는 복희씨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8개의 기본교회, 8개의 겹쳐 64개의 교회, 64개의 교회로 배열하는 작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감옥에 갇힌 한 인물이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기호로 배열하는 작업에 몰두했다는 이 이야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무력한 순간에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사유하려 했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하나의 근원, 태극에서 시작합니다. 태극은 둘로 나뉩니다. 음과 양, 두 가지 상반된 기운입니다. 이것을 양의라고 부릅니다. 이 음과 양이 다시 조합되어 4가지 모습, 사상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상이 다시 조합되어 8가지 괴, 8괴를 이룹니다. 하늘, 땅, 물, 불, 우레, 바람, 신, 연못, 자연의 8가지 기본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8개의 괴를 다시 둘씩 겹쳐 쌓으면 8 곱하기 8, 64개의 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64괴입니다. 각각의 괴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고 이 효 하나하나가 음이거나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단 2가지의 기본 신호를 6자리에 걸쳐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진법의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만 3000년 전 사람들은 이것을 숫자가 아니라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원리로 이해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교한 기호체계가 왜 하필 그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었을까요? 상나라의 각골점을 떠올려 봅시다. 그것은 예 또는 아니오를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되는가? 비가 올 것인가? 균열의 모양은 대개 기람과 흉암 둘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64괴 체계는 다릅니다. 64가지의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도 6단계로 세분되는 384가지의 변화 국면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 아니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64가지 중 어디에 가까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묻는 방식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천명 사상 아래서는 통치자는 더 이상 신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 적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라 하지 마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의 구조는 이러하니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정교한 사유의 틀이었을 것입니다.
64개의 체계는 그래서 단순한 점술 도구를 넘어 천명사상이 요구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통치자를 위한 사유의 도구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에게 묻던 자리에서 이제 스스로 헤아리는 자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인신공양은 그리고 신에게 직접 묻던 방식은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 전에 앞서 나눈 주역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해둬야 합니다. 주역을 정말 문왕이 만들었을까요? 앞서 저희는 문왕이 유리성에서 64개를 배열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에 관한 전승은 사실 문헌마다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팔계는 전설적인 인물 복희씨가 그렸고 문왕은 이를 64개로 배열하여 괴사, 즉 각괴에 대한 총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효사, 즉 각 효마다 구체적인 설명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갈립니다. 사마천은 이것도 문왕이 지었다고 했지만 후한의 학자 마융은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훗날 공자가 이 경문을 풀이하는 10가지 해설, 12글 지었다는 전승까지 더해집니다. 즉 복희, 문왕, 주공, 공자로 이어지는 이 저작 계보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서사이지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실제로 이 텍스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지금의 형태로 다듬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앞서 들려드린 유리성의 문왕의 이야기는 그래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상징적인 전승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승이 그토록 오래 사랑받아 온 이유는 아마 가장 무력한 순간에도 질서를 사유하려 했던 인간이라는 이미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왕에게는 배급고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널리 퍼진 이야기 중에는 이 배급고가 상나라 주왕에게 죽임을 당해 고기로 만들어졌고 문왕은 그것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먹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출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서 사기에는 배급고가 무왕보다 먼저 죽었다는 간략한 계보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 극적인 죽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 육병 이야기가 상세하게 갖추어진 형태로 등장하는 것은 훨씬 후대의 문헌들 그리고 명나라 시대에 쓰인 신마 소설 봉신연의입니다. 봉신연의는 그 배경이 되는 시대로부터 약 2500년 뒤에 쓰인 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의 뼈대 자체는 상나라의 실제 인신공양 풍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상나라 주변 약소국들, 즉 훗날의 주나라와 같은 처지의 나라들에서 사람을 데려다 제물로 삼는 관습이 실제로 있었고 그 트라우마가 후대에 이런 이야기로 각색되어 전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나라가 건국된 이후 인신공양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고고학적 정황이 확인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배급고의 죽음이라는 뼈대는 역사서에 있지만 육병으로 만들어져 아버지가 먹었다는 구체적인 서사는 후대에 형성된 전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전성 밑바닥에 상나라의 인신공양의 실제 기억이 깔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딱딱한 뼈나 껍질에 칼로 새기던 각골 방식에서 붓과 목으로 나무나 대나무에 쓰는 목간, 죽간 방식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속도와 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앞서 살펴본 64개와 같은 복잡한 사유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복은 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처세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철학적 도구가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철학적 도구로 만들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대신 64가지 상황과 384가지의 변화 단계를 통해 스스로 헤아리게 만드는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쟤는 인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두려운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뜻은 갑골의 균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고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 때로 사람의 목숨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이후에 천은 점차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여전히 두려운 존재지만 동시에 도덕적 원리와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사고, 즉 인간의 행위와 하늘의 반응 사이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고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신공양이라는 실제 관습의 종식은 이 사상 변화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주공이 예약을 제정하여 인신공양과 같은 상나라의 잔혹한 풍습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여러 후대 기록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춘추시대의 진나라를 봅시다. 기원전 621년 진나라의 유명한 군주 목공이 죽었을 때 177명이 순장 풍습에 따라 함께 묻혔습니다. 이 일로 진나라는 유능한 인재들을 한꺼번에 잃었고 국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나라가 세워진 지도 40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여전히 순장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에서 순장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기원전 384년 진헌공에 의해서였습니다. 주공의 예약개혁으로부터 다시 수백 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신공양과 순장의 종식은 어느 한 사람의 선언이나 어느 한 왕조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여러 나라에서 각자 다른 속도로 서서히 저물어간 과정이었습니다. 이 긴 흐름의 끝자락에 공자가 있었습니다. 주공이 놓은 예와 덕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공자는 지나친 주술을 멀리하고 인간의 의심을 강조하는 사상을 완성합니다. 공자는 신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력난신, 즉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뿐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하늘은 이제 인간이 두려워하며 복종해야 할 절대자가 아니라 도덕적 질서의 상징으로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상나라에 뼈에 새겨졌던 두려운 신의 음성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인간 스스로 헤아려야 할 도덕적 질서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각골문에서 고조선을 찾으려합니까? 저희 채널에서는 예전에 쇼츠를 통해서 각골문과 고조선의 관계를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각골문 어디엔가 고조선이나 그 이전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였습니다.
첫째, 갑골문 자체에 고조선을 직접 가리키는 기록이 있는가? 지금까지 발견된 갑골문에서는 이런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치우에 관한 기록은 어떤가? 저희가 다른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었듯 치우의 이름은 서경, 사기, 산해경 등 여러 중국 고문원에 반복해 등장합니다. 다만 그 치우가 오늘날의 한 민족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이에 대한 기록은 명확한가? 동이라는 표현은 고대 중국 기록에서 황하 동쪽의 여러 다른 집단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범주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기록하는 이의 위치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는 점에서 동이가 오늘날의 한민족이라는 단순한 등식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그렇다면 중국은 이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 역시 시대마다 다릅니다. 상나라와 주나라 시기의 중원 기록 체계는 관심과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의 존재들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한반도는 그 범위의 경계 혹은 그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저희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조선과 한반도의 갑골문과는 다른 방식, 즉 우제점이라는 독자적인 기록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문자가 아니라 뼈 자체에 남아 있었고 오늘날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떠올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한밤의 책방에서는 예전에 고대 동아시아의 제위와 통치를 다룬 책을 두고 함께 독후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뤘던 문제의식과 오늘 저희가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신정과 제사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갑골과 우제점 그리고 주역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신성함을 어떻게 빌려오는가, 그리고 그 신성함이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도덕과 철학의 언어로 옮겨가는가. 이 질문은 상나라와 주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문명이 공유했던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인간적인 결말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상나라의 왕이 뼈에 구멍을 뚫고 물었던 것과 오늘날 누군가 점집을 찾아 사주나 신점을 보는 것, 이 둘 사이에는 30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 결정을 내려도 될까? 심지어 오늘날 정치인들까지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관아에도 신당이 있어 국가의 안녕을 빌었고 민간에서는 무당이 국가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과 사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주와 타로, 신점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사주 카페를 찾는 것도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행위일 것입니다. 상나라의 갑골문이 정말 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의 승패, 날씨의 향방, 수학의 풍흉, 질병의 회복? 결국 모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뼈에서 시초로, 시초에서 동전으로, 오늘은 사주와 타로 카드로 바뀌었지만 그 밑바탕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00년 전 갑골에 구멍을 뚫던 그 절박한 마음과 오늘 점집 문을 두드리는 마음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3000년의 혁신은 신에게 묻던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으로 자라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묻고 싶어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오래된 뼈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정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밤의 책방이었습니다.